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1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3프로 분지기 장우석입니다. 네, 문지기이자 요즘에는 또 밤마다 미장원까지 쉽지 개업하셔가지고 않습니다.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손님 좀 많이 오고 있습니까? 어제자의 동접이 1,600을 찍었습니다. 왜 이러다 놀라시죠? 이제 곧 6천 가는 거 아니에요? 6천? 6천 가죠. 1,600이 바꿔서 6천. 그렇죠. 6천은 제가 볼 때는 여름에 갑니다. 여름. 어떻게 여름에. 예. 장담하시죠? 제가 워낙 잘 진행하다 보니까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이양현 위원님 또 혼나요. 혼납니다. 이따가. 예. 자, 하여간 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갖고 오다 보니까요. 약간 초겨울 날씨를 좀 보여줍니다. 그래요? 예. 저는 열정이 넘쳐서 그런지 하나도 안 춥던데요? 좀 춥는 거 맞잖아요. 추운 건. 추워요, 예, 여러분. 예, 살짝 예. 쌀쌀한데요. 예. 이게 또 낮 기온하고 일교차가 굉장히 커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기 걸리기 아주 딱 예. 좋은 그런 예. 날씨입니다. 예, 아침에는 얇게 입고 싶다 하시면 이제 목에 뭐라도 이렇게 두르고 출근하시면 그나마 좀 네. 나을 것 같다라는 날씨 정보까지 전해드립니다. 예. 예.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목요일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 우리 마감 브리핑 장우석 부사장님도 함께 하는데요. 오늘 예. 또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네. 모셨습니다. 잠시 후 DB금융투자 변대원 대리와 함께 여러 가지 시장의 기업들 가운데 이 변대리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습니다. 예. 왜 주목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역시나 여의도에 노래하는 음유신 ISZ 이지환 대표와 함께 또 시장 이야기 오늘 발빠르게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소식 오늘도 어김없이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바로 오늘은 네, 이제 바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주제부터 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주제입니다. 유럽은행의 우려가 고조자가 되면서 주요 지수가 혼조 마감했는데요. CS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약간의 좀 스위스뱅크. 뭔가 은행 문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길어지지 않은가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바로 한번 3대 지수의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 0.87% 하락했고요. S&P 지수가 0.7%, 나스닥이 0.05% 올라가면서 혼조 마감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금융주가 섞여 있는 것만 하락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한 가지 또 지표가 나왔는데 네. 여러분들 PPI가 나왔지 않습니까? PPI PPI인데, 그렇죠. PPI인데 올라갔죠. 전망치 5.4 대비 4.6이 나왔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리테일 세일즈는요. 전망치 0.4 마이너스에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딱 보게 되면요.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이어서 CME 전망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3월 22일자 FMC 결과 전망을 보게 되면요. 동결이 55%, 0.25%가 45%로 동결입니다. 동결. 근데 부사장님 예. 이게 사실 이제 50bp에서 이렇게 확 시장이 달라진 SVB 사태로 말미암은 이러한 상황도 중요한데 이게 동결이 된다면 일각에서는 정말 뭔가 어딘가에서 크게 위험이 발생한 신호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기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엊그제 나왔던 CPI가 6.0 찍지 않았습니까? 네. 6.0이면 한 번 내지 두 번은 한 번 더 올려야 돼 금리를. 근데 더 올리면 제가 볼 때 은행이 또 한 번 자빠질 수 있다. 네. 이런 거 나와서 상당히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파월 의장이 어떻게 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날 출장 가실 것 같아요. 아니 파월이. 출장을 어디에 가? 3월 22일 날. 어디로? 하면 안 되죠. 어디로? 예. 답이 없습니다. 답이. 진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진짜 고민이 많은 시기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0.25% 올리는 것까지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보시고 바로 이어서 랩을 보겠습니다. 네. 랩인데 봤더니요. 파란불, 마소, 엔비디아, 알파벳이 올라갔는데 이게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공통점. 빅테크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챗 GPT가 어제도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챗 GPT 관련주. 메타 플랫폼스가 계속 올라간 상황인데 오. 2차 감원 10,000명을 발표했습니다. 해서 제가 볼 때는요. 저희끼리는 안 좋은 기사지만 기업 입장에 상당히 비용이 절감되는 거기 때문에 좋겠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안 좋았던 것 또 한 가지가 에너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사실 유가가. 약간 유가가 하락하면서 그 경기가 침체가 되게 되면
원수 수혜가 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우려가 밤 크다고 사이에 보시면 WTI 기준으로 얼마나 하죠? 4% 넘게 하락하면서 68달러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70이 저항이 되는 거거든요. 박스권 하단을 뚫어냈죠. 뚫고 내려와서 하락폭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옆에 왼쪽에 하단 역시 금융주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금융주가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찰스 슈왑은 그래도 좀 반등을 했네요. 워낙에 많이 빠져서 그렇죠. 그런지. 반등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금융주는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절대 언금이다. 네. 라고 조언드립니다. 자, 어쨌든 어제 밤 사이에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앞서 우리 맵에서도 확인해 봤듯이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외의 시장은 0.7에서 8%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 와중에 자, 바로 이 만나 와중에, 보도록 할 텐데요. DB금융투자 변대한 대리와 함께 오늘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과 미주미에서 꽤 오래 방송을 진행하면서 장우석 부사장님의 픽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라인이다. 제 라인이 맞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얼마 전 글로벌 라이브에서 에어비앤비 주가를 놓고 제가 내기했어요. 어떤 얘기요? 129달러를 하회하지 않을 것이다. 폭망했습니다. 제가 아주. 지금 주가가 말도 못하게 하락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뭔가 점검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모셨거든요. 네. 한번 바로 소개하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변다한 대리 함께합니다. 대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리님 말씀하세요. 네, DB금융투자 변대환입니다. 네. 군대 다녀오셨군요. 다녀왔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인사하시는 게 씩씩하십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방금 얘기했던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은 우리 이항영 위원님이 또 사랑하는 기업이잖아요. 좋아하시죠. 좋아하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흔히 얘기하는 3번 기업이에요. 3번 기업. 3번 기업이다. 4번 한 3번인데 이게 사실은 운이 좀 없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이번에 이런 은행 여파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네. 그 점검을 좀 해볼 거로 불렀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좋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디테일한 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얘기도 들을 네. 거지만 이제 여행 섹터에 대한 얘기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네, 먼저 자료를 보시면 올해 여행 섹터가 꽤 좋을 거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얼마나 좋아지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셨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UNWTO 세계관광기구에서 올해 전 세계 여행객 수가 코로나 이전에 한창 피크를 찍었던 19년도에 80에서 95%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80에서 95% 정도로 회복될 거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뭐 경기 침체 정도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이제 여행 회복 속도 이런 요인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팬데믹 바로 직전이 2019년 그때의 지금 80에서 85%면 뭐 어느 정도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 세계 여행객 수 추이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2019년에 코로나 이전에 한창 피크를 찍었던 2019년에 약 15억 명으로 최고치를 찍었었는데요. 여기서 80%라고 얘기를 하면 12억 명 정도가 되고 95%라고 하면 약 14억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행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19년 대비해서 한참 부족한 약 9억 명 정도 기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일단 빨리 선수로 돌려보면은 네. 올해 여행객 수가 최소한으로 3억 명 정도는 늘어날 거다. 어디 계산 맞아요? 한 3.5명인가? 네, UNWTO에 네. 따르면 그렇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시 서론인데요. 위에는 에어비앤비 로고고 아래는 창립자 3명의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이제 반팔티 입은 청년이 이제 브라이언 체스키 CEO고요. 지금부터 이제 에어비앤비가 왜 좋은지 4가지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숙박 공유 플랫폼 시장 점유율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왼쪽을 보시면 에어비앤비 시장 점유율이 21% 정도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부킹닷컴을 넘어선 거고요. 오른쪽에 전 세계 에어비앤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약 26% 정도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 뇌피셜이지만 이제 향후 몇 년 안에 에어비앤비가 부킹닷컴과의 격차를 좁히거나 넘어설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시장 점유율 전 세계 기준으로 지금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네. 더 놀라운 건 부킹닷컴 물론 저도 저기에서 막 검색해 본 적이 있는데 네. 저렇게 많이 쓰는지 몰랐어요. 저도 사실 알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네. 두 번째 이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두 개의 차트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니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은 보시다시피 에어비앤비 연간 예약 총액 추이고 오른쪽은 아까 보셨던 전 세계 여행객 수 추이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먼저 보면 19년도에 피크를 찍었을 때 약 15억 명 정도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에어비앤비의 19년도 예약 총액을 보면 380억 달러로 역대 최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22년도에 작년에 63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 기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최소 3억 명 이상 증가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전 세계 에어비앤비의 시장 점유율은 26%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예. 3억 곱하기 26% 하면 약 8천입니다. 8천만입니다. 이 수치가 뭘 의미하냐면 올해 에어비앤비 이용자 수가 8천만 명 이상 증가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지난 분기 ADR, 일일 평균 요금 153달러로 올해 에어비앤비의 연간 예약 총액을 추정해 보면 최소 750달러 이상이 될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퍼센트로도 최소 20% 이상 증가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실적도 좋아지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두 번째 들었고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4개월 전에 도입된 에어비앤비 셋업 제도가 굉장히 좀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셋업 이 제도? 셋업 제도는 이제 슈퍼호스트와 예비 호스를 연결해줘서 이제 호스 인원수를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에어비앤비 숙소의 총 개수를 늘리겠다는 것 똑같은 얘기고요. 에어비앤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있어요. 뭐죠? 이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막상 에어비앤비를 하고 싶은데 시작이 어려웠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든 다 처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가 대놓고 판을 깔아준 겁니다. 야, 너도 에어비앤비 할 수 있어. 라면서 진입 장벽을 낮춰준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많이 네, 하셨네요. 그리고 선생님. 실제로 에어비앤비는 이 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에어비앤비 호스 시작하기 페이지의 방문자 수가 원래보다 2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호스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1분기 실적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에어비앤비의 22년 4분기에 발표한 자료로는 호스가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보니까 이제 슈퍼호스트는 워낙 이제 잘하는 베테랑 분들이 얘기하는 네, 것 같고, 베테랑이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멘토 멘티 역할을 할 때 멘토분들이 맨입으로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있겠죠. 그냥 예. 해주지는 않겠죠. 당연히 예. 그 사람들 많이 바쁘실 거고 그런데 요걸 줍니다. 돈을 줍니다. 네, 당연히 돈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제 신규 호스가 예비 호스가 첫 호스팅을 완료하게 되면 네. 이제 슈퍼 호스한테 일정 부분 캐시를 지급한다고 해요. 네, 그렇기 이제 때문에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네. 이유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네 번째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에어비앤비는 부킹닷컴처럼 이제 숙박 항공권을 아우르는 원스톱 여행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 6, 7년 전부터 이제 원스톱 여행 플랫폼으로 전환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지연됐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되나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좀 했습니다. 이제 에어비앤비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올해 그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실제로 사실 이번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언급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에어비앤비의 원스톱 여행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멀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에어비앤비가 사실 아주 편안한 숙소 제공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항공편이나 뭐 문화적인 혜택 이런 것까지 제공을 한다면 지금보다 당연히 관련해서 플랫폼 자체가 더 커질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비슷한 그 업종 내 기업들이 좀 비교를 하자면 어떨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PE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에어비앤비하고 이제 완벽하게 비슷한 회사는 없어요. 이제 그래도 그나마 비슷한 회사들, 부킹홀딩스, 뭐 익스피디아, 메리어트, 힐튼과 이제 PE 그리고 포워드 PE를 비교해봤는데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부담되는 시점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2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고 에어비앤비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에어비앤비 네. PPL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아니 네, 저희가 PPL 이제 아닙니다. 에어비앤비를 이 네. 아침 대바람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를 네. 드리는 게 이제 가끔 뭔가 기업에 좀 인사이트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분석해 보는 거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변대리님이 특히나 저는 에어비앤비를 젊은 감각으로서 잘 보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 우리 장석 부사장님의 뭔가 약간 지령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장석 부사장님 지령이 주가 있었는데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3월 20일까지 네. 에어비앤비가 129를 가지 않으면
제가 옹팡 지금 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 조작이라도 하시는 그래서 일단은 모셔왔는데 들어보니까 3월 20일이 아니고 내년 네. 3월 20일까지 가면 129로 가지 않을까, 그죠? 그거는 또 너무 또 그렇습니까? 안 좋게 얘기한 거죠. 네. 우리 변 대리님이 열심히 여기는 게 좋다 좋다 예,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뭐 예. 이 종목에 대한 뭐 추천 이런 게 그런 거 아니라 아닙니다. 기업의 이제 좀 내부적인 이야기들 이제 꼼꼼하게 한번 예. 정리를 해보자. 짧은 시간이지만 예.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여러분께 예. 우리 변단 대리도 소개해 드릴 겸 예. 이 시간 마련을 했고요. 자, 지금까지 마감 브리핑과 또 DB 금융투자 변대한 대리와 함께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시장에 좀 답쓰이는 네. 자료를 쭉 가지고 오시면서 래퍼로도 네. 활동하고 계시는 IS의 이주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도 보니까 정말 많은 내용들을 준비하셨는데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어떤 주제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지금 이제 금융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쵸. SBB 파트는 뭐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제가 이제 자료를 보는 이후에 어제 이제 CS 얘기도 상당히 급격히 불거져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증시에 반영되는 모멘텀은 금융위기에 대한 부분과 반면에 이제 이것 때문에 연준의 긴축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증시의 이제 오늘 마감 상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다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측의 모멘텀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금융위기는 확산되고 있는 것과 사실 밤사이에도 크레딧 스위스뱅크 은행이 뭐 위험하다 얘기 나오는데 그 은행 자체 뭐 회장이나 대표는 걱정하지 마라. 당신네들이 예금했던 것보다 우리 150%돈 쌓고 있다 하는데 왜 걱정을 하는 건지. 결국은 이제 우리 과거에 금융위기 때 겪었던 그 포비아가 있고 지금 사태가 혹시나 그때와 비교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죠. 어제 이제 CS 사태는 유럽 증시가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는데 약간 SBB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로 확산될 거냐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나오는 이런 현상이 일반적인가 혹은 특수한 상황인가라는 대한 구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나오는 이런 금융위기와 관련된 부분이 예측 가능한 부분인가 아니면 지난번 우리가 겪었던 모기지 사태처럼 뭐 아주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가라는 그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게 개별 기업의 문제로 그냥 끝날 것인가 아니면 뭐 개별 기업의 문제지만 시장에 영향을 주는 뭐 예를 든다면 롱턴 캐피탈 같은 정도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진짜 최악으로 생각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까지 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 뭐 현재까지 그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은 필요는 지금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연준의 긴축이 그 압박되는 가운데 이게 하나씩 이제 어느 정도 여파가 미치며 나오면 뭔가 부실한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반응이 계속되는 그 노이즈 현상이 나올 건데 네. 이거를 증시가 어느 정도로 그 받아들이고 그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 이걸 중시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SBB 사태를 좀 보면 뭐 이게 저도 이 주말에 이 얘기가 지난주 목요일 날 불거지고 난 이후에 사실 좀 걱정이 되어서 관련된 분들한테 많은 문의를 좀 했었습니다. 네. 특히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미국 쪽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헤지펀드에서 이걸 어떻게 보냐라는 의견도 구해봤는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과연 이게 이제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이게 금융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을 인식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베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매우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일단 규정을 좀 짓는 걸 들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보시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비교를 해보면 채권 비중이 이제 SBB가 너무 높았죠. 채권 비중이 55%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채권 비중이 예를 들어 한 2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기 아무리 이제 국채나 MBS가 현금과 동일시된다고 하더라도 단기 유동성에 대해서 너무 대비를 안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예금자 보호 비중도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62% 정도 되는데 이 SBB는 예금자 보호 비중이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미국 정부가 예금자 보호를 하겠다라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좀 진정이 되었지만 이 12%라는 것 때문에 뱅크런 사태가 좀 촉발됐죠.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좀 달랐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SBB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원이 거의 스타트업 기업에 국한돼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가 좀 더 커졌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SBB 자산 구성은 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현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자산이나 대출 비율 할 때 이게 급격히 위험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유동성 부분이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은 뭐 미국 정부가 빠르게 대처를 했고 그 부분은 좀 뭐 우리가 좀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같이 그 리스크가 불거져서 주가가 떨어졌던 뭐 FRC나 PACW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이제 전체 예금 비중에서 만기 보유주가나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비중을 본다면 SBB가 좀 특이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대책이 나왔고, 파산은 이제 조기에 그 집행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장 리스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고, 이 스타일은 뭐 전형적인 우리가 예전에 봤던 뭐 옐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옐런이 이제 가감하고, 어떻게 보면 좀 딱 단호한 태도, 이거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시장 리스크를 담는 데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SB 파산이 이제 제한될 거냐 확산될 거냐 부분을 요 CS 부분은 제가 같이 말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정부에 이제 빠른 대처가 나왔고 예금자 보호 조치가 나왔고 예를 들면 어제 CS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거의 2% 가까이 빠지다가 선물이 막판에 이제 좀 회복했던 부분은 역시 이제 스위스은행에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인데 결국 미국 정부에서 예금자 보호와 스위스 정부에서 유동성 공급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어제 낙폭을 좀 제한시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의 금융위기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그 과거의 금융위기가 어떤 부실 자산에 대한 처리 문제라면 지금은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에 대한 문제로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의 빠른 대처가 지금은 확산을 좀 제한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CS와 그 SBB 사태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이냐 아니냐 문제일 때 저는 이게 경영상의 문제라고 더 크다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SBB 같은 경우도 예금상의 비중이나 물론 이제 급박하게 올라가는 금리를 따라잡기 위한 무리수가 있긴 있었지만 이 뭐 이번에 그 밝혀진 것처럼 어떤 도덕적 해이도 좀 있었고 그렇죠. 여기에 경영상의 실수가 분명히 있었고 특히 이제 CS 같은 문제도 보면 사실 CS가 지금 이번 어제부터 급격히 불거졌지만 사실 이 문제는 작년에 우리가 이미 많이 다뤘던 그렇죠. 부분이고 그 나왔던 부실의 가장 큰 그 원인을 본다면 이것도 역시 이제 경영상의 문제거든요. 가장 크게 이제 뭐 실패했던 게 용교의 뭐 그린실 우리로 치면 이제 그거죠. 갑자기 제가 말했는데 할인에 대한 전문 업체잖아요. 그래서 할인을 해주는 우리로 치면 할인의 회사인데 이게 스타트업 기업이고 신생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할인해주고 자금을 융통해주고 그 받았던 어음을 가지고 파생 상품을 발행 혹은 펀드를 발행해서 해왔던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투자에 같이 했다가 같이 손해를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27억 달러 정도 전체 한 1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해소하면서 27억 달러 정도 손실이 났었고요. 여기에 이제 불을 보았던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도나 아키보스 그 펀드에 또 투자를 했다가 빌황. 예, 그것도 있었죠. 예. 예, 빌랑 투자를 했다가 예. 거기서 한 55억 불 정도? 맞아요. 예, 여기서는 자금 회수를 전혀 못했던 걸로 알고 못했죠. 있죠. 예.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태가 그 작년 불거졌고 여기서 이제 그 사우디 국립은행이 뭐 지분 한 9.9% 정도 인수하면서 약간 일단락이 되는 듯 했다가 최근에 이제 사우디 그 국립은행에서 추가로 지분 획수를 할 수 없다. 이거는 그렇죠.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상 10%를 넘어가게 되면 유럽의 그 금융 규제 조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돈을 추가 수입할 수 없다가 어제 사태를 이제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렇다고 유동성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스위스 정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물론 이제 SBB와 크레딧 스위스는 뭐 급이 다르죠. 급이 다르고. 크레딧 스위스에는 그래도 약간 그 검은 돈 아니면 이제 좀 해외로 도피 이렇게 돈 많은 분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좀 그분들 나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비행기 타고 스위스 이미 넘어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이제 돈 빼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게 제한적인 뭐 금융위기 사태까지는 안 가겠지만 네. 롱턴 캐피탈처럼 어느 정도 시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급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뭐 사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 세계 40위 그 BIS 결제은행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스위스 전체 랭킹 2위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검은 돈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이냐 특산상이냐 보면 사실 그 CS 사태도 특산상에 좀 가깝죠. 그리고 경영상의 그 실패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 부분이 물론 이제 급박하게 금리가 인상됐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하나씩 나오는 노이즈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일반적인 은행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그런 사태로 확대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세 번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금융위기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롱텀 캐피탈 같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로 확대되냐. 요거는 이제 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네. 제가 볼 때 좀 좋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것이 확대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지켜보고 뭔가 이제 계속 뭔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끝날 때까지. 이 가운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걱정과 기대 뭐 약간 반반인 것 같긴 해요. 지금 벌써 금리 동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연준이 긴축을 좀 완화할 것이다라는 앞서서 기대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너무 완화하면 이걸 또 걱정할 것 같기도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생각하실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희가 지난번과 지난번에 제가 좀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네. 사실은 그때 우리가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을 때 걱정할 때 이게 3월을 고비로 4월 넘어가면 물가지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그 주거비 관련 선행 지표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고용이 거의 팬데믹 수준을 회복했다는 부분에서 3월부터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데 실제로 이번에 CPI나 PPI는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불거질 경기 침체를 오히려 더 걱정을 해야 된다. 그럼 고용 지표가 떨어지고 소매 판매가 떨어질 때 과연 이게 시장이 한화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그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부분을 오히려 이제 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PPI 지표까지 났던 걸 좀 본다면 잠깐 그 지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CPI 지표는 뭐 많이 들으셨으니까 얘기하면 생각보다 이제 서비스 물가 관련된 지표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이제 주거비와 몇 가지 그 항목이 좀 컸었지만 특히 주거비 같은 경우 이번에 상승했지만 그거는 뒤쪽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뭐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그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이제 거의 그 회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일단 구인 코스는 이제 감소로 좀 돌아섰죠. 보시면 이쪽에 이제 조금 감소로 돌아서서 서비스업 관련된 쪽에 고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잠깐 보시면은 월간 노동인구 추이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도 팬데믹 이전의 노동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뭐 서비스업 관련된 부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 핵심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네. 여기서 보통 이제 우리가 20대 50대라고 하는 핵심 경제 참가율 그 보시면은 지금 이제 팬데믹 이전 수치를 딱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제 고용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상황은 이미 풀이다. 네, 이제 더 이제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회복을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주당 근무 시간이 이번에 그 CPI에서 좀 감소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죠 이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임금 상승이 물가를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늘어나는 소득과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근무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도 주목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올라가는데 근무 시간은 그동안 8시간 했던 사람이 한 6시간으로 하면 돈이 줄어든다라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주당 근무 시간이 사실 계속 늘어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구인난이 계속됐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예, 여기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과 함께 근무 시간 확대에 의한 임금 상승률이 또 계속 높아졌었거든요. 네. 그게 지금 보면 이제 구인율이 거의 그 막바지에 오다 보니까 주당 근무 시간이 처음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최근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역시 그 고용이 물가를 압박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CPI 지표 이번에 발표됐을 때 간단하게 한 가지 주목할 부분만 보면요. 이번에 상승했던 부분들이 주거비가 좀 올랐고요. 보시면 운송 서비스, 이거는 거의 다 리오프닝과 대부분 관련돼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적객 부분 올랐고, 그래서 서비스업 그 고용 회복률이 처음으로 이제 그 상품 제화 쪽처럼 102%로 그 팬데믹 이전 수치를 회복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회복하지 못했던 유일한 파트가 섹터가 접객, 여객, 여가 이쪽이었거든요. 호텔 같은. 여기는 아직까지 한 2% 정도 모자란데 아마 3월이 지나면 여기도 거의 100%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서비스 고용 쪽에서 오는 서비스 물가에 대한 압박은 줄어들 것이고, 특히 이제 주거비가 이번에 좀 상승했던 부분이 인상적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선행지표를 본다면 개월수로 본다면 4월 정도부터는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지금 3월 CPI 발표나 PPI 발표가 나쁘지 않았는데 4월 달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연준이 과연 물가가 중간에 나오는 노이즈로 인해서 긴축을 크게 압박할 가능성은 명분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금융위기 리스크가 불거지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은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는 이 금융위기에 대한 리스크와 이 연준의 긴축 완화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상존하면서 기술주와 나머지 그 경기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더해서 지금까지의 파월의 그 뭐라 그래 흐름 실수하고 수습하려고 하고 지금은 미움을 온몸에 받고 있었던 그 흐름을 좀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감지해봐야 되는데 어떨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예상 경로.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이제 대부분 이제 말씀드렸던 과정과 그 일치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파월의 실기에 대한 논란은 이제 잠깐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게 거의 그 뭐 모든 포털 사이트를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이 모든 게 파월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뭐라 그러죠? 비난의 이 손가락을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파월이 맨 처음에 너무 또 실겠죠. 네, 그 부분 나오고. 자만했죠. 이번에 그 상원 하원 그 연설하면서 그 설전을 벌였던 걸 보면 그 뭐 하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그 서로 뭐 강점 싸움이 극과 극으로 가는 네. 거의 뭐 어린애 싸움처럼 감정 대결로 갔고, 그나마 상원에서 그 존 케네디 의원하고 그 설전을 벌였던 거는 어느 정도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둬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파월이 거의 뭐 거기서 능동적으로 대답을 잘 하지 못했거든요. 거의 이제 밀려나는 모습이고, 오히려 수동적이면서 좀 시장에 그 뭐랄까 이 자신감 좀 떨어지는 모습이랄까 좀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비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최근에 나왔던 파월에 대한 이 모든 게 파월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잠깐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그거죠. CPI가 7을 넘어갈 때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때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고용 지표에 고용이 좀 더 안정되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CPI가 7을 넘어갔을 때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늦었다는 부분인데 파월은 고용이라고 얘기하고 시장은 정치적인 압박 부분,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려했을 때 좀 실기에 늦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요거는 뭐 제가 봤을 때 크게 비난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팬데믹의 리오프닝에 대한 특수성을 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작년 3월, 4월에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리오프닝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물가 지표가 올라왔던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그 리오프닝, 공장의 셧다운과 공급망이 일시적으로 부재했던 부분,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왔던 부분은 변수지만 이게 과연 금리를 아주 급박하게 많이 올려야 해결될 부분인가, 아니면 리오프닝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그게 팬데믹 이적 수준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고 본다면 과연 이게 급박하게 금리를 올려야 되냐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지금보다는 나중에 굉장히 논란이 좀 될 것 같고, 이게 리오프닝은 특히 이제 우리가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작년 3월, 4월에 났던 생산과 관련된 리오프닝, 그리고 올해 지금 이제 1월에 비롯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리오프닝 시차를 두고 나오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지금 노이즈가 나왔지만 과연 이게 서비스가 계속해서 그 인플레이션 압박을 할 거냐는 부분은 여기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리오프닝이 지나면 상당 부분 물가 압력 요인이 감소할 걸로 보이는데, 과연 이거를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느냐, 올려서 이걸 잡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아마 앞으로 두고 계속해서 이게 회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금리 인상의 기본적인 과거의 룰을 좀 많이 무시하고 지금 금리 인상을 좀 단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까지는 팬데믹의 특수성으로 인식을 해줬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CS라든지 SVB 사태가 나오는 이런 노이즈 현상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당일 포워드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고 날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서는 금리를 추가로 인상했을 때는 이득보다는 이런 노이즈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노이즈가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금리 인상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월 달, 뭐 올 초 계속해서 인상이 왔기 때문에 이게 이런 노이즈를 감안한 부분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 인상이 게 맞느냐라는 부분은 뭐 이번에 의회 연설에서도 굉장히 설전을 벌였지만 상당한 논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서 파월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여기서 이제 그 물가 지표를 2% 수준으로 무조건 낮추겠다라는 이런 그 단일한 그 강화 그 목표를
어떻게 이제 시장에 납득을 시키고 이걸 가는 과정에서 노이즈를 줄일 거냐에 대해서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게 지금은 노이즈 현상 정도로 보이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 전반적으로 금융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그때는 이제 문제는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건데 이번에 그 미국 정부에서 그 SVB를 짧은 시간 안에 단호하게 파산시켰던 부분을 본다면 저는 아마 그 여기서 이제 옐런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실력 발휘를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보여지고 이전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나 다른 외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 본질에 접근하는 스타일이 옐런 스타일, 밀어붙인 스타일이라면 지금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리스크 관리는 옐런 쪽에서 이제 많은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 짤 저도 많이 봤는데요. 이 마지막 사진 보여주셔야죠. 이거 뭐 이거를 제가 네. 이제 그 네. 저도 저희 아주 친한 지인분한테 이걸 좀 받아서 네. 컬러로 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흑백으로 제가 처리를 그래요? 저희 해봤는데 컬러로 보여드렸었는데. 그러세요? 그래서 뭐 이게 저작권 요즘 문제가 가장 있으니까. 유명한 그 더 글로리를 포함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천천히 이제 말라 죽어보자 연주당 파월이 이렇게 신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연동훈은 말하는 거죠. 네. 난 그래서 네가 시들어가는 이 순간이 아주 길었으면 좋겠거든. 우리 같이 이건, 천천히 이건- 말라 죽어보자. 직접 무서운 읽어주시니까 더 말씀이 안 연준아, 나는데. 나 지금 되게 신나.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파월이 지금까지 그 팬데믹이라는 특수성을 안고 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이나 정부 정책 모든 부분을 인정해주는 방향에서 파월의 방향대로 갔다면 이제부터는 파월이 이런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양쪽의 줄타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과연 이제 이게 그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파월이 이번에 나와서 의회에서 했던 그 상하원에서의 그 태도를 보면 네. 이게 오히려 더 시장의 그 리스크를 더 그쵸. 증폭시키지 않을까. 저런 태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과연 이런 노이즈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그 부분, 정책적인 부분을 보일까. 사실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거고 지금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옐런 재무장관이 좀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그 맞춰 나가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뭐 SB 파산, 조기 파산 상태를 보면은 그런 역할을 일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예. 달려봤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 전해주시느라도 고생 많으신 IS 이지원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10분 넘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그 네. 방송 끝나고 통 영상이 3프로TV 실시간 영상으로 올라가고 이 저희 월모브만 따로 떼서는 미주미 채널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조각 영상. 그거 저희가 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대체 잘라서 있는 영상 어딨냐. 미주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네. 아직 몰랐습니까? 미주미 채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수첩을 꺼내시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 주식이 미치다 채널. 사랑해 주시길 예.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 매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밤사이 시장은 좀 혼조를 보였어요. 밤사이 혼조도 혼조지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수첩을 꺼내다니 정말 부사장님이 나이대가 나옵니다 지금요. 무슨 왜 저도 수첩 쓰는데요? 수첩 쓰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수첩 쓰잖아요. 네, 그렇죠. 뭐 다이어리 뭐 그런 수첩 그렇죠. 3프로 다이어리 여러분 모두 다 꺼내시길 바랍니다. 그거 엄청 인기 있잖아요. 네. 저희 지인도 엄청나게 이용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제부터 어저께 저녁부터 이슈가 됐는데요. 크레딧 스위스의 우려가 확산된 거죠. 다만 이제 크레딧 스위스도 결국 어떻게 될 건 간에 뭐 나서서 누군가 도와주겠죠. 그런 것들 기대감으로 또 미국 시장이 나름 약간 오늘은 하락폭에 상당 부분 만회했다는데 그나마 위안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어제는 또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이보다 더 큰 게 우리나라가 4% 떨어졌다가 4% 올라가고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엄청 2% 가까이 막 1% 떨어지다가 상당히 이제 하락폭이 좀 만회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우는 그래도 280포인트. 이게 장중 500포인트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S&P업이 0.7%. 나스닥은 강보합이었는데요. 나스닥이 이렇게 강보합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큰 형들 있잖아요. 큰 형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버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뭔가 큰 것들 이렇게 뭐 그 안전하는 거 있잖아. 안전한 쪽으로 세이프 헤븐이라는 것들이요. 이런 쪽에 가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버티는 거지. 나스닥이 다 올라가다고 생각하면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어제 유럽의 은행 주죠.
그 크레딧 스위스 많이 빠졌어요. 예, 예, 떨어졌고요. 근데 크레딧 스위스는 워낙 뭐 이슈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뭐 저는 그건 자체가 큰 이슈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사우디에서 뭐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러다 보니 스위스 국영은행에서 뭐 해준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보면 뭐 노이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기대 정책 금리가 이제 더 이슈가 되는 거죠 지금요. 지금 기대 정책 금리가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게 요즘은 진짜 그 정책 금리나 실물 금리나 이런 것들 예상이 동전 뒤집기만큼 바뀝니다 지금. 저게 그냥 실시간 데이터로 막 움직이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엊그저께 얼마 지난주 어디 아니면 이게 여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네. 6% 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연말까지 1% 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목소리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바로 그런 것들이 어디로 보이냐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그런 만큼 지금 상당히 지금 위아래가 크게 출렁거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금리 인하 없다, 노무라가 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25bp 인하다, 뭐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얘기다. 다만 이게 언제라도 출렁거릴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다만 지금은 어찌되었건 지역은행부터 해갖고 출발된 이 모든 사태에 따라서 뭔가 좀 리세션은 불가피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리세션은 3분기에 시작해서 내년 1분기까지 간다는 뱅크 오브 이렇게 지난 주말에 전망 자체가 전 상당히 지금 신뢰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요. 10년물 금리는 훅 떨어지는 모습. 10년물가 3.46, 3.5%까지 떨어지는 모습. 다만 여기서 또 장기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래하는 분들은 6개월, 2년짜리, 6개월 난 2년물짜리 막 가는 거거든요. 더 급하게 막 떨어지는 것들 지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한편에 보면 그 미국에서 채권으로 보면 모든 채권을 갖고 있는 ETF로 가장 큰 거가 AGG. 그렇죠. AGG. 부장이 맞죠. 맞아요. AGG요. AGG. AGG가 지금 그 거의 뭐 10년 만에 최대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AGG랑 모든 채권을 다 맞아요. 들어간 네. 거기 때문에 채권 ETF나 채권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도원 앵커께서 개인적으로 하는 여도원 TV에 그 채권 투자나 ETF들 잠깐 한 1시간짜리 녹음해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저도 들었거든요. 그 지하철 가면서 한번 쑥 들었는데 그거 정리가 다 돼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길 진짜 강추드립니다. 채권 투자나 이런 그리고 것들은요. 또 우리 오건영 부장님 되게 채권 관련해서 정말 쉽게 설명한 영상도 있잖아요. 그 제가 알기로는 뷰가 100만 뷰가 넘었던데. 아, 그것도 좋죠. 좋은데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근데 좋은데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눈높이 높습니다. 오건영 부부장은 좀 어렵나요? 좀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돈 앵커는 질문과 답변이 물론 이게 전 모르니까요. 영상이 화려하지 않죠. 오디오만 주로 나갔잖아요 그때. 그쵸. 근데 제가 그 한번 보시면 진짜 딱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미국 달러는 오히려 좀 반등했는데 이건 미국 달러는 지금 유로화가 약해지면서 올라간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그리고 금값이 또 반등했죠. 다시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금은 뭔가 불안한 거거든, 불안한 거. 근데 유로가 불안하니까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달러 사야 돼, 그 금을 사야 되냐? 미국 달러 사냐? 이런 거죠. 워낙은 미국의 달러라는 것은 미국의 금리에 가장 큰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약간 따로 가고 있는 것은 왜 그렇다? 유럽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그냥 변동성이다. 우리가 얘기해서 공포지수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보면 변동성 지표 VIX라는 거예요. 어저께는 10포인트가 퍼센트 떨어졌다 오늘 10% 올라가서 오늘 27포인트 갔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위아래가 훅 가는 거거든요. 그게 시장 심리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는 또 반대로 연중 최저까지. 그러니까 뭔가 또 리세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금 박스콘이 깼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늘 에너지 관련주가 더 폭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에너지만 보여야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금년 초까지는 하더라도 에너지가 여전히 가장 또 상당히 선방했었는데요. 지금 또 격차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딱 이런 상태죠. 2020년 1월부터 올해 전초부터 S&P 500과 에너지 섹터로 보시면 딱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그 토요일 날이요 일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 미리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가 뭐죠? 누구나 참여하는 건데요. 주제가 딱 이거죠. 성장 기술주를 제외한 우량주 토픽. 저는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된다고 보겠는데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그 우리 미장원 할 때도 말씀드렸던 주제가 이거고 사실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성장주 IT에 집중된 분이 대부분이에요. 대한민국에. 미국 주식 하시는 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3번, 4번은 지금 쉽지 않다라고 계속 초질관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1번, 2번 순서대로 지금 버티는 겁니다. 지금 1번이 제일 버티고 2번이 버티고 1번은 쉽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2번은 엔비디아, AMD예요. 지금요.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관도를 떠나서 지금 성장 기술주가 아닌 것들을 한 주라도 더 사셔야 돼요. 지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오래 가는 겁니다. 오래 가는 거예요. 주식 투자.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희 미국 주식입니다. 저희 카페는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아직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 TQQQ 어때요? 예? 그렇죠. 속슬 어때요? 그런 분이 또 간혹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그냥 다 차단시킬 겁니다 지금. 그 저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품어주세요. 안 돼, 안 돼요. 아니다, 이쪽으로 와라. 안 됩니다. 그거 아예 스팸으로 해놓을 겁니다 지금. 근데 그거는 진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미국 주식 미스터 카페는 진심으로 미국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카페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이야기 몇 가지 해볼까요? 넷플릭스 주가가 4% 가까이 그러니까요. 올랐어요. 이것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4%가 반등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월 화수 조금씩 양봉 나왔어요. 그러네요. 네, 이거 똑같은 흐름인데요. 물론 오펜하이머는요 최근에 주가락이 분명 매수 기회라고 얘기했어요 오늘요. 그리고 이분도 저랑 비슷한 건데 어려운 시기에 빅테크의 선호도가 약간 있다.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여전히 애널리스트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고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다 달립니다. 아이디 공유하면 난 안 보겠다. 그러니까 다 달리기 때문에 저희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사도 좋으니까 이런 정책적 결정했겠죠. 네. 지금 보면 글로리 안 보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저도 몰아보기 주말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리를 봐야 되는데 지금 아이디 공유 때문에 어떡할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있잖아요. 그건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매수견 목표주가 415달러 제어하긴 했는데 이거는 여전히 뭐 매수견도 많고 중립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분 냉정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넷플릭스가 지금 올라간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다만 현재 주가는 작년, 봄, 여름 특히 가을보다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요. 그래서 딱 적정 주가 수준이에요. 제 입장에서 만약 하나를 산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네. 지금은 올라가는 걸 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 뭔가 좀 조금 안전한 거. 네, 라고 보시면 이것도 엄청 좋죠. 그렇지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적정 주가를 자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적정 주가의 이해나 그런 거는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 부사장님이 저희가 그 카페 전 7천여 개의 종목을 올려놨잖아요. 드렸잖아요.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뭐다. 거기 보시면 표를 보시면 제가 혹시 궁금하신 분 위해서 적정 주가 그 엑셀 파일 보시면 거기 보면 고평가다 저평가닥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를 또 물어보시는데요. 그걸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 회사의 나름대로의 그 스페셜 무기가 있는 건데요. 그걸 아주 뭉뚱그려 얘기하면 가격이 나오고요. 적정 페어 밸류가 나옵니다. 페어 밸류 대비 현재 주가가 1보다 아래면 저평가인데 그게 딱 현재 시점을 찍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일정 기간. 일정 기간이라는 거는 최근에 6개월일지 12개월 동안의 가중평균을 조사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0.9인데 저평가할 수도 있고 어떤 쪽은 0.95인데도 무슨 고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히 요즘 같은 시기는 적정 주가를 항상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린 다른 몇몇 증권사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확인해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티스라는 게 종목을 몇 가지 좀 봐드리겠는데요. 포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포티스. 혹시 여기 방송 오늘 몇 분이나 들어오셨죠? 22,000분 넘게 됩니다. 22,000분 중에서 한번 질문 들어보면 여기서 캐나다에 계신 분 한번 1번 쳐보시겠어요? 캐나다 현지에서 지금 방송을 보고 네, 계신 1번 한번 분들 쳐보시면 캐나다? 아까 보니까 파리에 계신 분들은 있으셨는데 파리, 프랑스 파리? 파리. 네. 캐나다에 계신 파리. 분은 포티스를 모를래야 모를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모를 수는 있어요. 어떤 분이 모르냐면 내가 그냥 그 유학 갔어 지금요. 네. 그래서 잠시에 가고 내가 그냥 월세 얼마씩 내고 그런 분들이요. 그냥 한 달에 얼마씩 물은 모를 수 있지만 거주하는 분들은 모두 주거하시는 알고 분들 내가 일상생활 유틸리티 비용을 내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여기다 돈을 냅니까? 여기다 돈을 내죠. 여기 보면 대표적인 유틸리티 회사인데요.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S&P 500에 안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래요? 캐나다 회사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회사는 전력 플러스 가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를 같이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계신 분 아마 대부분이 이 회사에 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 제외하고는 그냥 다 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월세 내더라도 집주인 내더라도 유틸리티 비용은 자기가 내거든요. 되는 경우가 많고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딱 그런 회사인데요.
이게 보면 상당히 안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주가는 안 좋았네요. 주가 안 좋았죠. 그렇죠. 올해 들어선 플러스가 나 있는데 이건 큰 재미가 있는 주식은 절대 아닙니다. 최근에는 왜 올랐을까요? 최근에는 좀 올라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런 빅테크뿐만 아니라 디펜시브한 주식들이 좀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거가 PGE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캘리포니아 예, 지역으로 예, 해갖고 그런 것들이 전력 그런 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요.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이구. 크레딧 스위스에서 목표 주가 오늘 올리긴 올렸지만 캐나다 달러 1달러 올렸으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본인들 많이나 잘 걱정하지. 그래도 이거는 자기네 일을 해야죠. 뭐 그렇죠. 넘어가더라도 일어날 수 자기 없죠. 일하니까 이건 그렇죠. 상관없는 거가 되겠고요. 작년 9월에요. 배당을 인상을 하면서 49년속 배당했습니다. 어유. 배당 캐나다에서는 두 번째로 배당 기간이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미 향후 2025년까지도 연 6% 배당 인상을 예고했어요. 거기다가 또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최근 한 20년 동안 두 번은 또 특별 배당까지 해줬어요 여기요. 이 회사가요. 네. 1달러 상향은 너무 또 박한 거 아니에요? 1달러. 그거보다는 디테일하다는 디테일하네 진짜. 디테일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배당 순위 낮아야 되잖아요. 네. 배당 순위 또 5.59%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가격이 5.59%의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건 약간 좀 뜬금없을지 모르겠지만 위가 포티스고 아래쪽이 그냥 015760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한국전력. 뭐라고 말 안 하지만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영어로 써왔어요. 어찌됐건 이 회사는 5년 동안에 이 회사는 25%가 올랐는데 이 회사는 46%가 떨어졌어요. 제가 일부러 안 써놨는데 여도네코가 말을 해서 그런데요. 누구나 아는 기억이니까요. 5년 동안 세 번은 배당 안 했죠. 네. 배당을 했죠. 그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부사장님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다 기술주에 너무 올인해서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술주가 상당히 먼저 엄청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앞으로도. 그리고 과거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기술주 ETF가 유틸리티 ETF보다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인데 문제는 배당을 재투자한 결과를 보시면 유틸리티나 기술이나 똑같아요. 어쨌든 기술주가 막 가파르게 오른 적도 있지만 또 가파르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떨어지기도 하고요. 속상하고 근데, 스트레스 받고. 유틸리티는 꾸준하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배당을 재투자했을 경우에. 그렇죠. 이거 써있잖아요. 예, 예. 배당 예. 포함해서 재투자했을 경우.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주 좋죠. 저도 좋아하고 성장주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 오늘 같은 날이 마지막일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꽤 자주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여름 정도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버티셔야 되고요. 주식 투자에 제일 적은 누군지 아세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면 그냥 옆에 사람 다 싫고 욕하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늘 마음의 열을 갖고 내가 분산 투자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좀 배당 이런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인가요? 했는데 뭐 그런 비유도 그 그림도 저희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런 그림 맞아요, 여러 번 맞아요. 보여드렸죠. 맞아요. 금방 찾습니다.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간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요즘 밤에 미장원 여시느라 굉장히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래도 재밌으시죠? 네, 재밌고 사실은 미장원 이름이 딱 꽂히지 않습니까? 네. 미장 으뜸이다 원이다. 넘버원. 네, 넘버원. 그래서 열심히 할 거고요. 네. 다만 여러분들 밤에 지금 봤더니 감기 환자가 너무 많아요. 건강이 더 우선이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주식은 조금 하시고 건강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